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든든한 남편과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 불과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그 기막힌 사건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 참 기가 막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이다가 터지는 기분도 느낍니다.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그 이야기를 오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독서실에서만 공부를 하면 너무 답답했기에 탁 트여진 널따란 카페에 가서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거나 인강을 듣곤 했습니다. 제가 주로 가는 곳은 건물 1층에 있는 널따란 카페였는데 테이블도 넓고 의자도 편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카페 안이 널찍하고 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 카운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았어요. 저같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일명 카공족들은 눈치 안 주는 카페가 중요한데 거기가 그런 곳이었거든요. 어느 한산한 대낮 여느 때처럼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으로 인강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조각 케이크 하나가 놓여지는 거예요. 쳐다보니 이 카페의 사장님이었죠. 사장님이긴 하지만 워낙 젊은 사람이라 제 또래 같았습니다. 저 케이크 안 시켰는데. 서비스예요. 공부하느라 힘들죠. 당 떨어질 텐데 이거 좀 드세요. 단골한테 드리는 서비스예요. 라며 서글서글하게 말하시는 겁니다. 단골이라고 해도 한 번 오면 3-4시간 앉아서 공부만 하는 별로 가게 매출에 도움도 안 되는 손님일 텐데 저렇게 말을 해주시니 너무 고마웠죠. 저는 너무 잘 먹겠다며 그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제가 찾아가면 가꾼 쿠키나 신상 메뉴 등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오늘도 오셨네요. 저기 단체 손님이 오셔서 오늘은 이 자리가 제일 조용할 거예요. 하면서 자리까지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손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좀 놀라면서도 그 친절함이 감사했죠. 가뜩이나 기약 없고 힘든 수험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그런 배려와 친절은 저에게 큰 힘과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그런 배려를 받으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사장님에 대한 호감이 조금씩 생기던 터라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게 좀 더 친해지게 되었고 간간히 대화도 나누고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도 했죠. 저는 그의 임용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합격의 기쁨을 가장 먼저 그와 나누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제 합격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사귀면서 알게 되었는데 남친은 꽤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카페가 있는 건물 자체가 시부모님 소유였더라고요. 남친은 부모님이 하도 거는 기대가 커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유학도 다녀오고 온갖 학원에 고가의 과외까지 받아보고 교육 지원이란 지원은 다 받고 컸답니다. 하지만 자기는 영 머리가 안 좋아서인지 그런 걸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당연히 부모님의 기대에도 충족을 못했대요. 꾸역꾸역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딱히 취업을 못했기에 그의 부모님이 카페를 차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적당히 운영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건물도 물려준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친은 본인 자체의 능력이나 생활력, 야망이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긴 했지만 좀 우유부단한 면도 컸고 또 평생을 그저 부모님이 깔아놓은 비단길 위를 걷는 온실 속 화초 같았던 거죠. 강단이 있고 야망도 좀 있고 그런 남자는 아니었지만
3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보여준 그의 다정함과 저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은 우리 부모님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이 나중에 다 내 돈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고생할 필요 없어. 나한테 시집 와서 우아하고 편안하게 살아. 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3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예비 시부모님은 다행히도 저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다 좋은데 공부머리가 좀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용주한테 그랬어. 용주야, 결혼할 때 다른 조건은 안 바라니까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 데리고 와라. 원래 공부머리는 엄마 닮는다니까 꼭 똑똑한 애, 학교 좋은 데 나온 애를 데리고 와야 된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우리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은희 같은 애를 데리고 왔네. 시부모님은 교사라는 제 직업과 반듯한 집안 배경, 학력을 흡족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는 학교 교사, 어머니는 공부방을 운영하시거든요. 게다가 저도 나름 명문대 출신이었기에 시부모님이 말하는 그 조건의 며느리로 제가 흡족했던 거죠. 저희 집 형편은 조금 평범한 편이라 건물주 집안인 남친네 형편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시부모님은 제 자체가 똑똑하고 학교도 좋다고 마음에 쏙 들어 하셨던 겁니다. 신혼집은 시부모님이 넓은 아파트를 구해주셨어요. 웬만한 가전도 다 넣어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은 다음날 오후 비행기였기 때문에 결혼식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푹 쉬고 다음날 공항에 가기로 했거든요. 결혼식을 치르느라 저도 좀 정신이 없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그 남자의 표정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결혼식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 몸살기도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내일 신혼여행도 가야 되니 오늘은 푹 쉬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식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와인 한 잔씩을 하고 일찍 잠이 들었어요. 신혼집에서의 첫날 밤이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술까지 마신 탓에 완전 골아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한참을 자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눈 떠보니 이미 시간은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저는 아무리 피곤하다 한들 이렇게까지 늦게 자는 일은 없거든요. 좀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일어나 주변을 돌아봤는데 더 황당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면 침대에서는 저만 자고 있고 남편은 아예 없었거든요. 처음엔 화장실에 갔던지 아니면 편의점에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나가보았지만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어요. 집에 저 말고는 사람이 있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편의점에라도 갔나? 아니면 운동을 간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아함과 더불어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 싶어 폰을 들었는데 남편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완전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우리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 결혼식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가 부족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 거야. 결혼 준비에 관해 들어간 돈은 다 돌려줄게.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바로 어제 결혼식을 올린 새신랑이 제가 자고 있는 사이 도망가 버리질 않나,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하질 않나. 내가 꿈을 꾸나? 믿기지가 않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이나 멍청하게 있다가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둘러보니 남편의 옷가지와 짐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밤사이에 짐까지 다 들고 나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서야 휴지통에서 발견했는데 약봉투가 있는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수면제 같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면 와인을 마시고 거의 기절하듯 잠들었고 아침 11시가 돼서야 깼으니까요. 남편이 와인을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수면제 같은 걸 몰래 넣었나 했죠. 저를 잠들게 하고 그 사이에 짐을 싹 빼서 나가다니. 차라리 저랑 결혼하기 싫었으면 결혼식 전에 파혼을 하던가 왜 이런 짓을 했나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손톱을 물어뜯다가 일단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은희야. 은희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그이가 없어졌어요. 얘가 갑자기 뭐라는 거야? 우리 용주가 뭐 어쨌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도 없고 용주 씨 짐도 다 사라졌어요. 저한테 문자로 헤어지자고 보냈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울음 섞인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얘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짐이 없다고? 용주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어머님은 금시초문인 것처럼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일단 달래셨습니다.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바로 용주랑 용주네 친구들한테 연락 돌려볼게. 일단 걱정 말고 기다려봐라.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온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나중에는 남편이 보낸 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범죄 사건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보면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인 척 범죄자들이 문자 보내는 일도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그런 건가? 남편도 범죄 같은 거에 연루가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경찰에라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어머님이 알아보신다고 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야 했지만 당연히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어머님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에게선 계속 연락이 안 왔어요. 초조해진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님 역시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통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용주 씨 어떻게 됐는지 혹시 연락되셨어요? 어머님도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래도 또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용주 씨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자를 보내자 어머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용주랑 연락은 닿았으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기다리고 있어. 밤 9시가 다 돼서야 드디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용주 씨랑 연락은 하셨어요? 무슨 일이래요? 하지만 수억이 넘어 들려오던 목소리는 아침에 걱정해서 펄쩍 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용주 연락됐다. 어디래요? 왜 전화를 안 받는데요? 갑자기 이게 다 뭔 일이래요? 어머님은 제 말에 짜증을 좀 부리시더라고요. 아우, 얘 진정 좀 해. 왜 이렇게 닥달을 해대니? 정신 사납게. 제가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저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그래, 알겠는데
너한테 보낸 문자 그대로라더라. 너랑 살기 싫대. 그래서 집 나간 거래.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용주가 워낙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말을 못했댄다. 너랑 있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대. 결혼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미처 말을 못했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오밤중에 뛰쳐나갔대. 지는 오죽 힘들었겠니. 그리고 뭐 지가 싫다는데 우리가 뭐 어쩌겠니. 부모가 억지로 목줄 채워서 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어머님 말씀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제 결혼식 올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잘 살자고 웃던 사람인데 하루 만에 싫다고 집을 나갔다고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내 속으로 나왔다고 자식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아니. 걔 마음이 그런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도 정신이 없다. 아니 그러게 네가 용주 마음 도망 안 가게 좀 잡아놓지 그랬어. 어머니,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제 전화 받으라고 해주세요. 당사자인 저랑 통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난 몰라. 너랑 말 섞기 싫다고 전할린데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나랑도 통화만 됐지 어디 있는지 뭘 어쩔 건지도 아무것도 몰라. 용주가 마음 정리되면 너한테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리던지 알아서 해. 나한테 닥달한다고 될 것도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제 결혼했는데 밤사이에 남편 놈은 도망갔지, 전화는 안 받지. 게다가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나 몰라라.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끊긴 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제 번호를 차단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룻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의 카페에 달려갔는데 카페도 매니저가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고 남편은 출근도 안 한대요. 진짜 작정하고 잠적을 한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랑 못 살겠으면 결혼 하루 전이라도 파혼하던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라도 얘기를 하던가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는 것 마냥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게 어디 있나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지독할 정도로 비겁한 회피를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신혼여행 가는 줄 알았던 제가 집에 있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다 알리니 친정부모님도 기함하셨죠. 그렇게 친정부모님은 주변에 물어물어 믿을 만한 탐정사무실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갑자기 사라진 남편의 뒤를 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 집에서 지낸다는 것을요. 남편이 현재 지내고 있다는 그 여자 집의 주소를 알게 되었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심정이었어요. 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혼자 갔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갔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딱 들어도 남편 목소리더군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제가 또 문을 두드리자 남편은 누구시냐니까요 하면서 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놀랐죠. 저는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헤어지자는 말도 못해서 야반도주하고 도망치더니 여기 와서 살고 있네? 야 이용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헤어지자고 하지. 솔직하게 말하고 나랑 제대로 끝내던지.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사람 바보 만들어? 나 다 알고 왔어. 너 바람난 거잖아. 이 집에 살고 있는 여자랑 바람나서 그렇게 도망친 거잖아. 남편은 답답할 정도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겁하고 등신 같은지. 뭐라도 얘기를 해. 왜 이따위 짓을 벌였는지. 저는 화가 나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집안에는 남편만 있고 그 바람난 여자는 없더라고요. 제가 미친 듯이 난리를 치니 남편은 저를 말렸고 다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저랑 결혼 준비하던 도중 친구들이랑 클럽을 갔답니다. 거기서 여자들이랑 합석을 해서 놀았고 한 여자랑 술 먹고 모텔까지 갔었대요. 그 여자랑은 그 후로도 연락은 계속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클럽 가고 모르는 여자랑 원나잇 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 경악했죠. 어떻게 결혼 전에 그런 짓을 벌여? 결혼 전에 남자들 친구들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고 그러잖아. 남들도 다 그래. 나도 그런 거였는데. 결혼 앞둔 인간이 클럽 가서 놀고 거기서 만난 여자랑 하룻밤 보냈는데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 진짜 쓰레기구나. 남편은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또 아무 말도 없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했으니 나랑은 결혼하기 싫어진 거네? 그건 아니고. 나는 그래도 너랑 결혼하고 싶었지. 그래서 걔한테는 수술비 주면서 지우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생 난리를 치면서 소문 다 낼 거라고. 자기 아빠가 여기서 유명한 깡패인데 지도 새도 모르게 나 가만 안 둘 거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우물쭈물 저 말을 하는데 등신도 저런 상등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수면제 주더니 이걸 술에 태워서 너 먹이고 짐 싹 싸들고 그래. 그래서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한 거고 너 바보 천치야? 미안해. 뭐 이런 등신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몰래 외간 여자랑 원나잇을 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고 그 여자가 협박을 하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 좋다거나 해서 버린 일도 아니었던 거죠. 야무지고 똘망똘망한 사람은 아닐지언정 착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랑꾼인 줄 알았는데 제 앞에는 웬 천지분간 못하는 바보 똥멍충이 같은 인간만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까지 하려 했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뭐 어쩌고 싶다는 거야. 나랑은 끝내고 그 여자랑 살겠다는 거지. 나도 미치겠다. 이 여자가 너무 무서워. 네가 그딴 짓 버려놓고 뭘 미치겠다는 거야. 애초에 결혼 앞둔 인간이 그런 데 가고 외간 여자랑 하룻밤 보낸 것부터가 제정신 아닌데. 나도 알아. 아니까 좀 그만해. 나도 골치 아프다고. 어머님은 이런 거 다 알아? 자초지종은 얘기 안 했고 그냥 너랑 결혼하기 싫고 좋아하는 여자 생겨서 도망 나왔다고만 했어. 잘한다 아주. 그렇게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꼬여내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또 충격에 휩싸였죠. 왜냐면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야, 너...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팔짱 끼고 비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이다. 너 선생님 됐다며? 나는 용주씨 폰에서 네 사진 봐서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근데 너는 선생님이라는 애가 꼬라지가 그게 뭐니? 그 여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 황은정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수많은 친구들을 괴롭혔던 악명 높은 일진이자 막장 인생을 살았던 친구였죠. 남편에게 야반도주하라고 시킨 여자가 바로 황은정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황은정은 당시 학교폭력 사건을 심하게 저질러 퇴학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정말 악질인 애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다 황은정이 당연히 퇴학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학교로 황은정의 아버지가 쳐들어왔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교실로 뛰쳐들어와 선생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저도 같은 반이었고 그때 반 아이들도 다 어린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라 저도 트라우마처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업하던 선생님 멱살을 잡고 쌍욕을 퍼부었으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던지.
알고 보니 황은정 아빠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조직폭력배 일원이었습니다. 자기 딸 퇴학시키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황은정은 퇴학이 아니라 강제전학 처리를 당했는데 학교가 황은정 아빠의 후환이 두려워 퇴학 대신 강제전학 처리로 바꿨다는 소문이 가득했죠. 어쨌든 그렇게 황은정은 전학을 갔는데 그 일로 워낙 떠들썩했다 보니 그 후로도 후일담이 돌았습니다. 황은정의 그 깡패 아버지가 조직과 별개로 돈을 따로 챙겨 먹다가 걸려서 조직에게 버림받았다더군요. 게다가 앙심을 품고 있던 반대파에게 심하게 린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폭행으로 인해 황은정 아빠는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개되었고 딱히 직업도 없이 폐인이 되어 술과 도박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깡패였던 인간이다 보니 그 성질머리 그대로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다니고 완전 공공의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황은정은 이름 없는 미용 전문대를 다녔다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많은 남자들 세컨 노릇하며 같이 산다는 소문도 파다했죠. 주변 동창들은 걔는 그러고 살 줄 알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황은정이 제 남편과 놀아나고 임신까지 한 바로 그 여자인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진 채 황은정을 바라봤더니 황은정은 썩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뭘 꼬라봐.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 그래, 용주 씨랑 나랑 같이 살아. 그래서 어쩔 건데. 너같이 공부만 하고 찻도 재미없는 연 말고 나랑 화끈한 년하고 살고 싶대. 그래서 내가 오라 했어. 뭐 불만이야? 나 용주 씨 애도 임신했어. 그러니까 곱게 이혼하고 꺼져. 아, 이혼도 아니지. 혼인신고도 아니니까. 혼인신고는 나랑 했거든. 너는 그냥 네 짐 챙겨서 꺼져. 그 집은 이제 내가 살 거니까. 황은정을 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 줄 아시나요? 와, 이런 것들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겠다 였습니다. 황은정은 제가 아는 제일 막장 인생인데 남편이랑 바람난 게 다름 아닌 황은정이라니. 저는 이 더러운 물에서 바로 빠져나오고 싶더라고요. 분노도 아니었고 그냥 여기를 떠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였으면 미쳤냐 어쩌냐 따지고 싸우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황은정이란 걸 아니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 웅덩이에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적당한 흙탕물이면 지저분해질 각오하고 바지 걷고 들어가서 물건을 주워오겠죠. 하지만 너무 똥물이면 진짜 내 몸이 썩겠다 싶을 정도로 똥물이면 그 물건을 포기하고 말지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안 들잖아요. 그때의 제 심정이 딱 그거였습니다. 저는 황은정과 남편을 번갈아 보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황은정이 지나가는 저를 삐딱하게 보면서 곧 시비를 걸었지만 저는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곤란한 얼굴로 용주랑 얘기하지 여길 왜 왔냐더군요. 자기 아들이 결혼 당일날 도망을 갔는데도 남일인 척하는 게 참 그 아들의 그 부모다 싶었죠. 저는 이용주가 만나는 여자 누군 줄 안다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혹시나 해서 주원이에서 녹음해두었던 녹음 파일도 바로 켰습니다. 황은정의 그 상스러운 음성이 나오니 어머님과 아버님의 낯빛이 실시간으로 어두워지더라고요. 이 여자 공교롭게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이름은 황은정이고요. 얘네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의 전과자예요. 지금은 도박의 알코올 중독자고요. 황은정 본인은 술집 출신에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당했고요. 뭐라고? 이용주한테 들어보니 황은정이 임신했고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는 이용주랑 헤어질 겁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법적으로 정리할 건 없지만 결혼 준비에 관한 비용들 전부 위자료 청구는 할 거예요.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귀하디 귀한 외아들 구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 되는 애는 무조건 머리 좋고 똑똑한 여자로 보겠다고, 그게 유일하게 바라는 점이라고 하던 시부모님. 그런데 막장 조폭딸을, 그것도 밑바닥 인생을 살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게 되었으니 오죽했을까요?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죠. 저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전달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 제 짐을 정리해서 나왔죠. 불행 중 다행이라면 집에 제 몫으로 들어간 게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후에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제가 준 황은정네 집 주소로 곧장 찾아간 모양이고 그 여자랑 헤어지라며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황은정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쫓겨날 거라면 시작도 안 했겠죠. 자기 뱃속에 손주가 있는데 어딜 쫓아내냐고, 게다가 이미 혼인신고도 했대요. 결혼식은 저랑 했지만 제 남편을 밤에 야반도주하게 시켜서 빼돌리고 다음날 바로 혼인신고부터 했다는 거죠. 남편은 등신같이 황은정이 시키는 대로 했고요. 시부모님이 헤어지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남편까지 아이 집으로 데리고 가버리니 황은정을 그 절름발이 깡패 아버지가 시댁으로 쳐들어갔답니다. 게다가 시댁 소유의 건물에 쇠파이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생난리까지 치다가 경찰에 끌려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건들면 안 되는 막장 인생들한테 제대로 걸린 거죠. 황은정 아버지는 자기 딸 가지고 놀았다고 가만 안 있는다고 난리치고 건물 앞에서 시위할 거라고 소리 지르고, 황은정도 자기가 이 집 며느리고 임신까지 했다며 온 동네 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결국 시부모는 시달리다 못해 아예 아들하고 절연까지 했다는데, 그럼에도 사치스럽고 드센 황은정은 매일같이 돈 없냐, 니네 집 가서 돈 가져오라며 바가지를 긁고, 그 깡패 장인어른도 전 남편을 들들 볶으며 돈 가져오라고 행패를 부린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인간들하고 끝낸 게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괜히 저까지 더 엮여 있었으면 그 무서울 게 없는 막장 인간들한테 먹잇감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는 단 하루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학교 일에 매진하며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 남편처럼 시댁이 재력가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저를 깊이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혼 후 맞이한 시댁 어르신들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세요. 그렇게 첫 번째 결혼식 이후 못 해봤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부부를 꼭 닮은 토끼 같은 딸아이까지 품에 안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도망친 전 남편.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생기나 기가 막혔지만 결국 그 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액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보 등신 같고 멍청한 남편놈과 그 끔찍한 여자와 얽혔다면 제 인생까지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외아들을 그렇게 싸고 도는 시부모님마저 질겁하고 손절을 하겠나요. 아직도 그 여자와 그 깡패 아버지에게 시달린다는 남편놈에게 조금의 연민도 있지만 결국 그조차도 본인이 불러온 화가 아니겠나요. 그러니 본인이 다 감당해야죠. 본인 인생이고 언제나 회피한다고 그만인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의 인연을 완전히 끝냈으니 제 인생에 집중하며 잘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